자, 172페이지로 갈게요. 네. 자,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죠. 자, 발행시장은 단기금융 상품이나 채권, 주식 등 장기금융 상품의 신규죠. 신규. 새로 발행되는 시장을 발행시장이라고 정의하고, 그 다음에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게 거래되는 시장이 유통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로 보셔도 발행시장 프라이머리니까 처음에 나오는 거고, 유통은 세컨드가 두 번째 나오는 거죠. 그쵸? 발행은 유통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밑에 줄 발행시장에서 증권의 발행은 방식에 따라 직접 발행과 간접 발행으로 구분된다 라고 되어 있고, 아까 직접 발행은 직접 금융시장이죠. 자금 수요자가 자금 공급자 직접 거래하는 게 직접 금융시장인데, 그게 직접 발행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간접 발행은 인수기관 있죠. 인수기관. 현재 우리나라 인수기관의 대표는 증권사죠. 증권사. 증권사에서 그걸 고객들한테 다시금 판매하고 중간에 수수료를 챙기잖아요. 증권사에서는. 그게 간접 발행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줄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회사채 또는 주식을 공모 방식으로 발행할 때, 사모 아니죠. 공모 방식으로 발행할 때는 주로 증권회사가 인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사모는 소수의 투자자이기 때문에 보통 그 정보를 알고 있는 분들이 서로 모여서 투자하는 거죠. 굳이 증권사가 낄 필요가 없는 거다. 그게 사모 방식이라고 말씀드렸고, 자, 정부가 국고채를 발행할 때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고채는 국채랑 달라요. 그러니까 국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 안에 여러 가지 종류도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국고채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고채.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국고채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 실시를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게 국고채다. 예. 자금을 조달한 채권을 국고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고채하고 국채는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르다. 국채 안에 국고채라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국고채를 발행할 때 국고채 전문 딜러가 경쟁 입찰에 독점적 참여하고 매수, 매도, 호가 공식 등을 통해서 시장 조성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유통시장은 투자자가 보유 중인 회사채나 주식을 쉽게 현금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당해 금융상품의 유동성을 높여준다라고 되어 있고, 자, 밑에 줄에 보면, 유통시장의 가격이 높으면 발행시장의 가격도 높아져 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유통시장의 가격이 높다는 것은 유통시장의 어떤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얘기죠. 이 수요가 높아서 지금 가격이 높아진 거예요. 이렇게. 그럼 비쌌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살까요? 발행시장 거 사죠. 말이. 그래서 발행시장에 금융상품의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통 이제 비싸지면 사람들이 다른 거 사잖아요. 다른 거.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 그게 한 거야. 올라간다. 자, 그래서 유통시장의 가격이 높으면 발행시장의 가격도 높아져 라고 되어 있고, 자, 증권 발행자는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당연히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졌잖아요. 지금 많아졌으니까 발행자는 이자를 적게 줘도 상관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만큼 자금 조달 비용이 절약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의미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거래소 시장과 장외시장이라고 되어 있다. 보통 우리나라 보면 주식 관련돼서 거래소 시장이 한국 거래소에서 주로 이루어지고요. 현재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제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연봉이 높죠. 한 거래소가. 그래서 보통 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보면 10주 이상이 일반적 거래되고요. 그 다음에 10주 미만의 주식들은 장외시장에서 거래돼요. 일반적 보면. 장외시장. 자, 그래서 거래소 시장과 장외시장을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거래시장은 시장 참가자의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매수, 매도, 주문이 거래소에 집중대로 한 다음 이를 표준화된 거래 규칙에 따라 처리하는 조직화된 시장으로 장내시장이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밑에 줄에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거래 시장으로는 한국거래소가 있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증권회사 등이 회원 가입하여 거기서 주식과 채권 등이 거래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장외 시장은 거래소 이외 시장이죠. 이외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역시 그 안에는 직접 거래 시장과 점도 시장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직접 거래 시장 역시 자금 수호자, 자금수호자 직접 거래를 할 거고, 점도 시장은 중간에 브로커가 끼는 거죠. 딜러가 있는 거다. 이거를 점도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그 정도 개념 잡으시면 되고, 오른쪽 가시고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우리나라의 경우에 채권은 대부분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콜, 양도세 예금증서, 기업 어음 등 단기 금융상품 물론 외환 및 파생상품 등의 파생금융상품들 대부분 장외 시장에서 거래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 대표는 주식이죠, 주식. 예, 우리는 주식이 여기서 거래되는 거고 나머지 다 장외 시장에서 거래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우리나라 금융시장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보지 마시고 뒤에 있는 표로 보는 게 더 좋아요. 174페이지 표. 거기다 일단 별표 하나 치시고, 자, 금융시장 보시면 전통적 금융시장의 기본 기준은 단기와 장기죠. 그쵸? 그래서 단기 금융시장이랑 자본시장이 장기죠, 장기. 단장이 구분이 가장 기본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단기 금융시장 들어가는 거 꼭 외워달라고 말씀드렸죠. 콜, RP, CD, CP, 표지움, 통화안전증권 들어간다 기억하시면 되고, 그런데 장기 금융시장은 주식과 채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채권에는 국채, 지방채, 회사채 돼 있으니까 발행 주체에 따라서 용어를 넣어놨다. 그 다음에 자산의 유동화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MBS라는 게 있어요. MBS는 주택저당증권이라고 해요. 증권. 자, 이거를 예를 들면 은행에서 이거를 팔아요. 이거를 예를 들면 매각해요. 그럼 예를 들면 A라는 금융기관에서 이걸 샀거든요. 자, 샀으니까 당연히 자금을 이쪽에 줘야 되겠죠. 예, 자금을 주고 요 장 가지고 은행은 우리한테 돈을 대출해 주는 거예요. 지금 갑이라는 친구한테 주택담보 대출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A금융기관은 뭐 들고 있어요? 지금 MBS를 들고 있죠. 근데 이제 이거 증권이니까 이거는 주식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죠, 장기. 이거를 빨리 어떻게 하면 유동화시켜요. 유동화시킨다는 것은 빨리 현금한단 말이죠. 중도에 이거를 현금화시킨다. 이걸 뭐라 한다? 자산 유동화라고 해요. 유동화. 이런 시장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증권과 주식시장이 있고 자산 유동화, 채권시장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외환시장이 있고 파생금융상품시장이 있죠. 주식금리, 통화 등등이 있다.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돼요. 자, 금리가죠, 금리. 자, 금리는 중요하죠. 일단 역시 금리 파트도 시험 문제 나왔다. 금리도 시험 문제 나왔다. 자, 보통 이제 금리, 이자라고 하고, 이자. 보통 우리가 은행 거래할 때 이자는 둘로 구분되죠. 자, 아까 얘기한 대출 이자, 그 다음에 예금 이자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교재를 보시면 대출과 예금으로 정확히 구분을 안 하고 그냥 이자라고 쓸 때는 그냥 대출 나오면 그냥 기업, 가게가 대출할 때 이걸 적용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저축할 때는 예금을 적용하는구나 해서 그 용어, 그 주체에 따라서 그냥 이름을 달리 붙이시면 일단 돼요. 자, 그러면 금리를 왜 주냐 이거죠. 이자를 왜 줄까? 이자. 일단 내가 현금을 들고 있는데 은행에다 예치를 하면 그만큼 내가 현재 돈을 못 쓰잖아요. 그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준다. 그 얘기예요. 금리가. 자, 그래서 금리의 개념에 그 내용이 되어 있고요. 이제 마지막 줄에 보면 마지막 줄 이자율은 돼 있죠. 이자율은
현재 소비를 희생한 대가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자율은 또 다르죠. 이자율은 뭐예요? 원금분의 이자죠. 이자율은 퍼센트고 일단 원금분의 이자를 이자율이라고 정의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은행에다 예금을 100만 원 해서 이자를 1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자율은 10%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원금 예금 100만 원, 10만 원에서 0.10%다라고 하는 거죠. 이자율. 자, 그래서 이자율 나오고, 자, 그래서 오른쪽 가시면 그런 내용들을 써놨다. 자, 그 다음에 금리의 결정 구조라고 되어 있어요. 금리의 결정 구조. 보통 금리는 당연히 시장에서 결정돼요. 시장에서. 그래서 보통 뭐가 있냐? 자금시장이라고 있다. 자금시장. 이렇게. 그럼 자금시장이 있으면 당연히 자금의 수요하고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수요죠. 그 다음에 자금을 공급하는 게 만나서 여기서 이자율이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자금의 수요가 크면 어떻게 돼요? 크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인기가 많으니까 금리 올라가고 반대로 자금의 공급이 크면 금리가 내려간다. 그거예요. 시장에서 결정된다. 보통 이제 시장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료쭉 보시면 이게 이자율 보시고 이자율에 지금 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아까 예금과 대출. 그래서 예금 금리가 있고 대출 금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자율이 쭉 올라갈 때 이때 예금으로 보시면 예금이 쭉 올라가요. 그 올라간 사람들은 저축하죠. 은행에다. 그 저축은 자금의 공급이거든요. 이게 은행으로 자금이 들어오죠. 유입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자율이 쭉 올라가면 자금 공급이 쭉 증가해요. 이거 자금의 공급으로 보시면 되고 이걸 바로 모른다. 저축으로 보시면 된다. 저축. 이렇게. 책에는 말로만 돼 있어서 제가 눈으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다시 이제 쭉 올라갈 때 이걸 대출금리로 대출금리. 대출금리가 쭉 올라가면 자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해 가면서요. 줄죠. 돈을 덜 빌리고자 하겠죠. 대출금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쪽. 이게 오른쪽 가는 게 증가하는 거, 왼쪽이 감소하는 거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의 수요고 보통 이제 자금 수요하는 대표가 기업이죠. 네, 기업이 돈을 빌리는데 뭐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한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두 개에서 만나는 여기서 이자율이 예를 들면 10% 결정된다. 이제 그거야. 이거를 또 책에 보시면 말로 일단 해놨어요. 자, 거기에 두 번째 달러 보시면 자금의 수요는 돼 있죠. 자, 자금의 수요는 주로 생산할 또는 기업의 투자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 자금 수요는 기업의 투자에서 결정된다. 지금 하는 거죠. 이거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경기 전망이 좋아지면 이익 증가를 예상한 기업의 투자가 늘어난다라고 돼 있죠. 그 여기서 투자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림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예, 이게 오른쪽 이동해 이렇게 일어나면 금리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게요.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간다. 자, 투자 늘어나 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금리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쉽게 말하면 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돈의 가치는 올라가요, 내려가요? 돈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다시 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인기가 많아지니까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 근데 돈의 가치 뭘로 보시면 돼요? 금리. 돈의 가치 금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리는 올라가게 된다라고 되어 있고 한편 돈의 공급은 주로 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라고 되어 있다. 가계는 뭐예요? 저축하는 거예요. 지금 저축. 근데 보통 우리는 저축은 소득에서 하죠. 소득. 우리 소득에서 하기 때문에 저축은 소득에서 결정되죠. 그 내용을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계 소득이 적어지거나 소비가 늘면 돈의 공급이 줄어들어. 즉 소득이 적어지면 저축을 덜 하겠죠. 그 다음에 소비가 늘면 역시 저축 덜하죠. 덜한다. 여기서 만약에 저축이 준다 하면 그림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해 금리가 올라간다 라고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돈의 공급이 줄어들어 금리가 오르게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일단 돈의 공급이 줄어들면 그만큼 돈의 인기는
높아지는 거니까 이게. 인기가 높아지면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또한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돼 있어요. 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같은 금액의 이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실질가치, 자, 처음 공부하면 좀 어려우셨는데 우리가 볼 때 명목가치란 말이 있고 실질가치란 말이 있어요. 명목과 실질. 월급 보시면 돼요. 월급. 지금 2014년도에 월급 받아요. 월급 받는데 200만 원을 받아요. 200만 원. 200만 원. 근데 2014년 1년 만에 날 월급이 400만 원으로 증가했대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무지 좋아요, 기분. 근데 보통 이렇게 1년 만에 2배 올라간 경우는 없죠. 없다. 예로 보던 거예요. 보통 이렇게 2배 올라갔다. 이거를 명목임금. 월급이 임금이죠, 임금. 임금이 2배 올라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명목 임금이 2배 인상됐다라고 한다. 근데 이게 월급이 2배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가를 봐야 돼, 물가. 2014년도에 TV 한 대 가격이 있는데 200만 원이었어요. 이렇게. 근데 TV 한 대 가격도 1년 만에 바뀔 수 있죠? TV 한 대가 200만 원이 600만 원 됐대요. 기분 어때요? 기분 더러워요. 그쵸? 이거. 그럼 언제가 더 살기 좋은 때예요? 여기가 더 살기 좋은 거죠. 여기가. 저 월급 200 가지고 TV 한 대 구입할 수 있는데 이때는 월급 400 가지고 TV 한 대도 구입을 못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명목임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가를 반영한 임금이 더 중요하다. 물가. 일단 여기서 물가는 몇 배? 3배가 올라갔죠? 3배. 이때 나오는 게 실질 임금이에요. 실질 임금. 그러면 실질 임금은 어떻게 쓰냐면 명목 임금을 물가로 나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가. 이렇게. 실질. 그럼 여기서 보시면 실질 임금은 어떻게 됐어요? 자, 물가가 밑에 분모가 3배 올라갔죠? 명목 임금 몇 배? 2배 올라갔으니까 실질 임금은 떨어진 거죠.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살 수 있는 재화의 수량이 줄었다. 이거고, 보통 이걸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 어떤 거 나오냐면 구매력이라고 기출문제 써 있어요. 구매력 한자죠.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 구매력이에요. 구매력. 그래서 실질 나온 보다 물가를 반영한 임금이고 구매력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마찬가지로 지금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무리 이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가면 구매력이 떨어지죠. 채권자 입장에서. 그때 나오면 실질 이자. 다시 실질 이자는 어떻게 식을 쓰시면 돼요? 앞에 똑같아요. 저기 보시면 실질 임금보다 물가 가지고 명목 임금을 나눴잖아요. 여기 똑같죠? 명목 이자를 물가로 나누시면 돼요. 네. 물가로 나누시면 된다고. 이렇게 개념이.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은행 갈 때 은행에서 여러 가지 유혹하잖아요. 금융상품 나왔다고. 이번에 뭐 농협에서 5% 금융상품 나왔다라고 하죠. 5%. 그럼 100만 원짜리 내가 은행에다 예금하면 5%니까 1년 이후에는 얼마 받아요? 5%가 105만 원을 챙길 수 있다는 거죠. 원금 일단 보장되고, 그죠? 105만 원. 이렇게. 105만 원. 그래서 이게 5%라고 금융상품이 있으면 이거를 명목 이자율이다라고 하죠. 명목금리인데. 근데 내가 이득 분다라고 해서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TV 한 대가 있는데 TV 한 대가 100만 원짜리예요. 역시 1년 있다가 TV 한 대 가격이 110만 원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1년 있다 은행에서 원금이자 다시 받아도 TV 한 대를 구입 못하는 거니까 이때는 은행에 저축한 바보란 말이에요. 바보. TV에 투자해야죠. 저 어디에? 부동산에 투자해요. 부동산. 맞아요? TV. TV 안 좋아하세요? 네. 그러니까 물가는 몇 프로? 10% 상승이죠, 이게. 10%. 그러니까 명목금리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가면 은행에 예금하면 안 되는 거야. 볼 때. 그 마찬가지죠. 명목 이자가 이만큼 올라간 것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가면 실질 이자가 떨어지잖아요, 지금. 떨어지니까 은행에 예금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역시 돈을 빌려주는 사람 똑같은 얘기.
빌려준 사람도 명목이자를 요구할 거 아니에요. 명목이자를. 거래할 때 이자 얼마 달라고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물가가 올라가면 명목이자를 더 요구해야죠. 그걸 말하는 거 지금 이 내용이. 자, 그래서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예요. 채권자. 그렇죠? 채권자는 같은 금액의 이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실질 가치가 떨어지죠.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된다라는 거니까 물가가 올라간 것만큼 명목이자도 올라가야죠. 더 달라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다시 아까 여기서 이 노동자는 월급 얼마 이상 받아야 돼요? 최소 600원 받아야죠. 600만 원. 그러니까 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 안다면 그만큼 더 많은 월급을 요구할 거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은행에다 얼마 요구해야 돼요? 110만 원 받아야죠. 최소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물가가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되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게 당연한 거다. 그럼 금리가 상승하죠. 명목금리가 올라간다. 그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 밖에 금리는 차입자의 신용과 돈을 빌린 기간에 따라서 수는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신용도가 낮으면 당연히 더 많은 이자를 요구할 거고 빌리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더 많은 이자를 요구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금리의 종류라는 게 있죠. 단립법이랑 복립법이란 거 아실 거다. 자, 한번 해볼게요. 2013년도 있어요. 14년도. 자, 이때 여러분들 은행에다 예금했다. 100만원. 자, 1년 만에 돈을 찾기로 했어요. 이때 원금, 이자 합쳐서 110만원을 챙긴대요. 이렇게. 자, 그럼 이때 알다시피 이자율은 10%죠. 10%. 그래서 이때 이렇게 1년을 받는 거 10%인데 보통 요로 이렇게 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미래가치래요. 미래가치. 여기서 일로 가는 게 미래가치. 현재 100만원에 1년 이후 가치는 110만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이걸 미래가치라고 말씀다. 그 미래가치 어떻게 구해요? 100만원 곱하기 1.1 곱하면 110만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110만원. 그러니까 1.1이면 뭐냐? 1 더하기 금리예요. 1 더하기 금리가 10%니까 0.1이죠. 1.1. 반대로 이렇게 하면 뭐예요? 110만원의 현재 가치를 한다. 현재 가치. 일로 가는 거. 현재 가치. 현재 가치. 이렇게 현재 가치.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양쪽을 1.1로 나누시면 110만원 현재 가치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서. 현재 가치는 100은 110 하고 1.1로 계산할 수 있죠. 네, 다시 2013년도가 있는데 이제 2015년도에 돈을 찾고자 한다. 15년도 예금을 100만원 하고 2년 이후에 이제 원금 이자를 찾는 거예요. 그쵸? 원래금 찾는데 여기다 단립법은 매년 10만원씩 주는 게 단립법이죠. 214년도도 10만원, 2015년도 10년. 그때는 원리금이 어떻게 된다? 120만원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단립법. 달리. 복립법은 앞에 1년 있다 110만원 됐잖아요. 거기에 금리가 붙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121만원이라고 쓴다. 이게 복립법. 이렇게. 가끔 이제 뭐 보험 판매하시는 분들이 뭐 복리의 마술에서 막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 상품 가입하면 앞으로 뭐 10년 후에 복리 상품이기 때문에 뭐 돈이 커질 거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기는 이렇게 달라져도 별로 안 차이 나도 갈수록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차이가. 달리랑 복리랑. 이제 복리법 기준한다면 여기서 1로 가는 게 미래가치. 그쵸? 미래가치. 100에서 121만원. 미래가치. 그래서 역시 미래가치 어떻게 구하냐면 100 곱하기 1.21이죠. 1.1이니까 이거는 1.1에 제곱해서 121만원.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년 이후죠. 2가. 2년 이후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1 더하기 2자리에 제곱. 이렇게. 역시 반대가 뭐야? 현재가치. 하는 거예요. 현재가치. 그래서 역시 100은 되고 121을 1.1에 제곱하시면 되겠죠. 별거 아니죠? 설명.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보는데 이거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뭐예요? 금리, 이자율. 1.1이 1 더하기 이자율이죠. 이자율 이렇게. 그래서 이 자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 부모가 커지니까 이 값이 떨어지겠죠? 현재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말 써요. 이렇게. 자, 단리와 복리 요거 말씀을 드렸고 밑에 달리 방식으로는 120만 원 2년 이후 그럼 복리는 121만 원 되고 양쪽을 1.1의 제곱으로 나눠버리면 그건 현재 값으로 다시 바꾸는 과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금리는 물가 변동을 고려하냐 고려하지 않냐에 따라서 실질금리와 명목금리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아까 했죠? 실질금리는 뭐라고요? 금리는 개념이 명목금리를 물가로 나눈 게 실질금리예요. 실질금리.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는 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이 중요하다. 실질. 아이고 지웠다. 바보 같지. 다시. 자, 만약에 실질 금리 이게 올라간다라고 하자. 올라간다는 건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크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간다. 그럼 이거를 만약에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인식할 수 있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물건의 가격보다 대출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간다. 이거죠. 기업 나오면 아까 대출로 보라 그래요. 기업. 그럼 물건의 가격, 기업은 물건을 팔잖아 지금. 물건의 가격 상승보다 대출은 더 많이 올라가면 돈 빌려요, 안 빌려요? 안 빌리죠. 이게. 그래서 기업 이 상태가 되면은 이때는 기업의 대출 수요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반대로 가게 입장에서는 물가보다 이자를 더 많이 받으니까 예금이 증가하겠죠. 저축 공급, 저축 또는 예금이 증가할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기준은 명목이 아니라 실질이 중요하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가를 반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거예요. 어려워요? 표정이 아침이라서. 자, 그래서 실질 명목. 그래서 거기 보면 명목금리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은 금리이며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을 뺀 금리다라고 돼 있고 우리가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는 보통 명목금리로 이자를 계산을 하지만 실제로 기업이 투자를 하거나 개인이 예금을 하려고 할 때는 실질이 중요하다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의사결정 기준은 명목이 아니다. 실질. 자, 예를 들어 해놨고, 자, 밑에 식 봐요. 밑에 식. 네모 박스 그 식 별표 치시고, 별표. 자, 여기서는 퍼센트예요, 그게. 퍼센트. 저는 이거 실질 이자죠. 이거를 실질 이자율로 바꾸면 그 식이다. 실질 이자율. 자, 다시 이걸로 뭘로 바꿨다? 변화율로 바꾼 거예요. 변화율. 퍼센트예요, 퍼센트. 그럼 퍼센트 바꾸면 어떻게 되냐? 앞에가 실질 이자율이 되고 율은 되고 그 다음에 분자값을 바꿔요. 분자값을 명목이자율 분모값 물가 변화율로 쓰는 게 바로 이 식이다. 이렇게 요식 중요해요. 이렇게 다시 바꿀 수도 있죠. 이걸 명목이자율로 쓸 거예요. 그럼 명목이자율로 쓰시면 실질 이자율 플러스 물가 변화율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명목금리가 5%예요. 5%. 은행에 예금한 금리가 5%인데 물가 변화율이 7%라고 하자. 7%. 그럼 실질금리가 몇 프로? 마이너스 2%예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면 은행에 예금하면 바보예요. 바보. 그러니까 최소가 실질이 0보다는 커야 은행에 예금할 때 이득 보는 거다. 다시 명목금리가 5%예요. 물가분이 3%예요. 그럼 실제로 내가 받는 이자는 2%다 그거야. 2%. 이렇게. 다시 물가분이 5%다.
5%. 자, 5%이면 아까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실질이 3%일 때 실제로 받는 게 3%니까 이거는 최소한 보장이 돼야 되겠죠. 돼야 되니까 명목금리 최소 8% 요구한다. 이렇게. 아까 제가 분명히 물가 올라가면 채권자 이자를 더 요구한다고 그랬죠. 명목금리가 8% 나온다. 이게 보장돼야 되니까 3% 보장돼야 되니까 8% 나온다. 이거야. 이렇게. 이해돼요? 예. 그래서 요 식이 되게 중요해요. 요 식. 자, 그래서 요 관련된 거 문제 하나 풀어보죠. 교재 어디냐면 420페이지 13번 문제 있죠? 420페이지 13번 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어요. 설명 옳은 것은 1번 명목금리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변화를 감안한 금리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뭘로 바꿔야 돼요? 실질금리 바꿔야 돼요. 실질금리. 자, 2번 실질 이자 소득은 같은 금리 수준에서 물가 상승률이 낮을수록 늘어나게 된다. 맞아요? 13번에 2번이 맞죠? 여기서 이게 낮아질수록 당연히 낮아지게 되는 거죠? 예. 2번이 맞고 3번 단리, 복리 등의 이자 계산 방법이나 이자에 대한 세금의 부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표면과 시로, 그건 좀 이따 공부할게요. 표면, 시로. 그러니까 표면금리 아까 말한 그거다. 아까 제가 채권 말할 때 채권에 100만원 자 발행가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쿠폰 붙어있다고 그랬죠? 3개 10만원, 10만원, 10만원 이렇게 쓰면 발행가는 100만원이니까 원금 보장되고 그 다음에 이자 얼마 받아요? 3년 들고 있으면 30만원 되죠? 그러면 이자는 몇 프로? 30%라고 쓰죠. 이게 일단 표면금리라고 볼 수 있고 실효는 실제로 받는 금리. 실효라는 게 그러니까 보통 이거는 채권의 가격도 바뀔 수 있잖아요. 이거지만 채권을 팔 수 있죠. 그거를 만약에 아까 얘기한 제가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들고 있는데 중도에 팔 수 있어요. 이게 만약 내가 14년도에 채권을 매각했어요. 언제 매각했냐면 12월에 매각했대요. 이거를 매각했을 때 얼마나 됐냐면 80만원 80만원 120만원 할까? 하여튼 120만원 이렇게 가격이 그럼 이자 얼마 받아요? 이자는 일단 2014년도에 한번 챙겼겠죠. 2014년도에 한번 챙겼다고 하면 20만원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금리가 달라지잖아요. 지금 이게 실효금리 실효 좀 이따 할 거다. 실효금리는 자 그래서 표면과 실효는 항상 동일하다가 말할 수 없어요. 왜? 세금도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4번에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이것도 설명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채권 수익률이 나오는데 수익률은 수익성이다. 수익성. 그러니까 보통 쉽게 말하면 이자율로 보셔도 돼요. 이자율로 보셔도 된다. 자, 하여튼 요거 잠깐 보고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175페이지 갑니다. 자, 거기 실질금리 바로 밑에 176페이지. 금리는 표현금리와 실효금리로도 구분되어진다. 표현금리는 겉으로 나타난 금리를 말하며 실효금리는 실제로 지급받거나 부담하게 되는 금리를 뜻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표현금리가 동일한 예금 이자라도 복리, 단리 등의 이자 계산 방법이나 이자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 등에 따라 실효금리는 달라진다 라고 되어 있어서 보통 우리 이제 기출문제 보시면 알다시피 책 안에 있는 그거 똑같이 나와요.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지문을 잘 보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 책이 그 우체국에서 나온 그 자료잖아요. 이게 자료니까 이거 잘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달라진다. 대출의 경우에도 역시 실효금리 달라진다 라고 되어 있고 자, 금융거래 많이 접하게 된 금리의 또 다른 개념 중에 수익률이라는 말이 있어요. 수익률. 그다음에 할인율이라는 말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밑에 수익률 보시면 채권의 가격분의 이자 금액이죠.
그럼 방금 이거잖아요. 채권 가격 100만 원. 이자 얼마? 30만 원. 이니까 이걸 수익률이라고 본다면 수익성이에요, 수익성. 채권에 투자를 했을 때 얼만큼 이득 보는가? 이게 수익률이죠. 내가 채권에 100만 원 투자하면 이자를 30만 원 받으니까 수익성이 30%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100만 원 뭘로도 볼 수 있냐면 원금으로 볼 수도 있죠. 이거. 내 원금 보장되고 이자잖아, 이자. 이자니까 이건 이자율이죠. 그래서 채권 수익률과 이자율을 거의 같이 써요. 신문에서는.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이자 올라가면 채권의 수익률도 올라가는 거죠. 이게 올라가면 더 많은 이자 받으니까 수익률 높아진다. 다시 100만 원은 원금 또는 채권의 가격이었죠. 다시 채권의 수익률 분모 채권의 가격 분자 이자. 이렇게 일단 1번 이자가 올라가면 내가 채권에 투자했을 때 더 많은 이자 받기 때문에 채권의 수익률은 올라간다. 그쵸? 올라간다. 당연히 반대로 내려가면 수익률은 내려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자와 채권이 같은 방향을 변하기 때문에 보통 채권 수익률 이자율로 얘기도 한단 말이죠. 이거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채권의 가격 나오죠? 가격. 자, 채권의 가격 올라가면 어떤 얘기냐면 비싸게 채권을 사면 수익성은 증가에 떨어져요? 떨어지는 거죠, 말이. 그 비싸게 사면 채권의 수익률은 떨어진다. 맞죠? 반대로 내려가면 올라간다라고 해서 보통 이거를 뭘로 볼 수 있다? 아까 이자율이다라고도 했죠, 제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채권의 가격과 이자율은 역관계로 해요. 일반적으로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역관계다. 이렇게 또 말을 쓴단 말이죠, 이렇게. 예, 이해되세요? 요거 되게 중요해요. 채권 수익률 이거. 자, 그래서 채권의 가격분의 이자 금액이라고 해놨고, 자, 그 다음에 채권을 가끔 발행할 때 할인가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그거를 할인채라고 해요. 아까 제가 채권의 종류를 잠깐 말했을 때 아까 뭐 했었냐면 이표채라는 거 했었어요. 그렇죠? 이표채는 원가, 발행가로 발행을 하고 매년 뭐 이자를 딱 정해서 주는 게 이표채다. 쿠폰같이 발행하는 거. 반면에 할인채도 있단 말이에요. 할인채. 채권을 원가 100만 원짜리를 싸게 판매하는 거죠. 싸게 살 수 있게끔 하는 거. 이거를 할인채라고 해요. 할인채. 그 다음에 복리채도 있다. 아까 이자 복리를 주는 거. 그걸 복리채라고 해요. 복리채. 그래서 보통 채권의 종류를 말할 때 이자를 주는 방법을 세 가지로 해요. 이게 이자 지급 방법이에요. 이거.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이 세 가지 있다라고 한다. 그래서 이표채, 할인채, 복리채 있다. 지금 거기 밑에 내용은 할인채에 대한 내용이에요. 할인채. 자, 100만 원짜리 채권을 지금 10만 원 할인된 90만 원에 발행한 거예요. 90만 원. 내가 싸게 샀다. 싸게. 그만큼 싸게 샀다. 할인돼서 샀다. 그리고 1년 이후에 100만 원을 받는 경우에 할인율이 10%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밑에 네모박스 그 식을 보면 할인율 식이 있죠. 채권 가격을 내가 얼마 주 샀어요, 지금? 원래는 100만 원짜리죠. 원래는, 그쵸? 100만 원짜리, 100만 원. 100만 원인데 할인가가 90만 원이 10만 원 뺀 거잖아요, 지금. 할인 금액, 그쵸? 할인됐다. 그래서 10만 원 해서 이거를 할인율이라고 한다. 100만 원 중에서 10만 원 깠으니까 할인율이라고 한다. 그거고. 자, 그 다음에 채권의 수익률은 채권 가격분의 이자 지급이니까 채권 가격은 100만 원짜리가 아니라 90만 원에 지금 거래된 거잖아요. 90만 원에. 그래서 90만 원분에 나오죠, 지금. 90만 원분에 얼마 줘요? 10만 원 줬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수익률이다 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할인율 어렵지 않다. 할인율은 할인한 그걸 말한다. 할인한 거. 원가 대비 얼마 할인해 주냐? 할인율이고, 수익률은 채권 가격분에 이자 얼마나 주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편 금리는 거래되는 금융시장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금융기관 사이의 단기 자금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 콜시장에서 형성된 금리를 콜금리라고 한다. 아까 했죠. 자, 또한 채권시장에서 형성된 금리는 채권 수익률이라고 한다. 라고 돼 있고, 자, 밑에 채권 수익률은 별표 쳐놓고, 채권 수익률은 또 워낙 자주 나온 지문인데, 채권 가격의 변동과 반대 방향, 역관계, 아까 이거 한 거, 요 내용 2번, 요거 중요하니까, 요거 꼭 기억한다. 채권의 가격과 역관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역관계. 자, 그래서 움직인다. 거기 밑줄 쳐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의 가격이 오르면 채권 수요는 떨어지고, 반대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수요가 올라가게 된다. 라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주체가,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했다. 이렇게. 자, 그럼 회사채권을 발행하면 회사채 시장에서 회사채 공급이 증가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회사채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삼성에도 발행하고 LG도 발행하고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공급 증가하면 회사채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자, 근데 발행자 입장에서는 기존 회사채가 많으니까 이자를 많이 줘야 돼요? 적게 줘야 돼요? 다시 자기 걸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자기 거를 팔려면, 인기가 많으려면 이자를 많이 줘야죠. 그럼 이자 많아지면 아까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죠. 이자 여기 있죠. 이자.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이자를 많이 줘야 되니까 채권 수익률이 뭐한다?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격과 수익률은 무슨 관계? 역관계. 이렇게 역관계. 맞아요? 되게 당연해요. 또 회사채 수요가 많아져. 인기 절정. 그럼 회사채 가격 어떻게 되고? 회사채 가격은 올라가죠. 인기 많아지니까. 가격은. 다시 이 상태에서 회사채 발행자는 이자 많이 줘, 적게 줘요? 적게 주니까 역시 채권 수익률 뭐한다? 내려간다. 역관계.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채권 가격과 수익률은 역관계. 또는 채권 수익률 뭘로 보자? 이자로 봐도 된다. 이자로 봐도 되고. 이렇게. 이자가 올라갔으니까. 이자 내려갔으니까. 이렇게. 됐죠? 예, 중요해 그거. 시험 준비 자주 나오는 질문이 꼭 기억한다. 자, 그 다음에 금융기관 나오죠. 금융기관. 자, 금융기관 분류인데 첫 번째 은행 나와요. 은행. 자, 두 번째 줄. 우선 은행에는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이 있대요. 자, 일반은행은 시중은행, 우리 알고 있는 하나은행, 우리은행 이런 은행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 가시면 지방은행도 있죠. 부산은행, 대구은행, 뭐 경남은행 이런 게 다 지방은행들. 그리고 외국은행 지점으로 구성된다라고 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 외국은행은 SC 있죠? 네, 거기도 외국은행이죠. 지점 구성된다. 시티은행도 있고. 자, 특수은행은 은행법이 아닌 개별적 특별법이 설립되어서 은행 업무를 핵심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인데, 산업은행 있고 수출입은행 있고 중소기업은행 등등이 있대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은행 맞죠? 약자가 뭐죠? IBK 맞죠? 걔네는 원래 목적이 중소기업한테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업이기 때문에 원래 특별법에서 만들어진 거고, 보통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하나로 들어가요. 중소기업은행. 그래서 그 다음에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수산업 등이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다. 자, 두 번째는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 자, 은행과 유사한 여수신 업무니까 대출, 예금 관련 업무를 말하는 거다. 주요 업무를 취급하고 있지만 보다 제한적인 목적으로 설립되어서 자금 조달 및 운용 등에서 은행과는 상이한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이다 라고 되어 있고,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여기에 분류된 금융기관으로는 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 신용협동기구, 종금사, 우체국 들어간다. 우체국 체크하셔야죠. 우체국 등 여기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요즘 신문기사 보시면 상호금융이라면 많이 나와요. 상호금융. 보통 상호금융은 조합원과 관련돼 있죠. 조합원. 이렇게. 알다시피 농협 가서도 조합원 가입 가능할 수 있죠. 조합원. 가입하면 그만큼 혜택이 많죠. 그래서 보통 조합원들한테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조합원 대상자한테는 고금리로 이자를 주자. 예, 이게 상호금융이다. 상호금융. 대표가 우리나라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다 이게 상호금융으로 다 들어가요. 우리나라에서. 자, 그 다음에 보험회사 있고 보험회사. 역시 우체국 보험 있죠? 역시 우체국도 보험회사의 하나 일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증권 관련 기관이 있다. 또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선물회사 등등이 있다. 그 다음에 기타 금융기관이 있고 여신전문금융회사, 리스, 신용카드회사 등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금융보조기관에서 신보, 기보, 예보, 금감원 등이 있다. 라고 되어 있고 보통 금감원은 알다시피 일반은행을 통제하죠. 얘가. 그 다음에 예보는 뭐예요? 예보에서 예금자 보호 하죠. 그거 되게 중요하죠. 우리 시험에서. 예금자 보호. 일단 예보에서 예금자 보호를 해주고 현재 우리가 예금자 보호제도 관련해서 시험 나올 때 뭐 나오냐? 우리 시험 포인트는 금융상품 중에서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이 있고 되지 않는 상품이 있거든요. 이게 시험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그건 한번 잡아두셔야 돼요. 일단 예금자 보호제도 1번 얼만큼 보호해줘요? 5천만원. 5천만원인데 원금만 아니면 원금이자 포함해서 네? 원금만? 아니에요. 원금이자 포함해서 원리금 포함해요. 원리금 포함해서 5천만원까지만 보장. 5천만원까지 보장을 해준다. 보장해준다. 대신 알다시피 이제 하나은행 있으면 하나은행도 지점들이 되게 많잖아요. 동네마다. 뭐 강서지점, 뭐 동작지점 이렇게 있으면 이런 지점들 전부 다 포함해서죠. 포함해서 각자 지점마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5천만원까지만 보장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호가 되는 거, 보호되지 않는 상품들이 이제 중요하죠. 보호되는 상품. 보호되지 않는 상품. 이렇게. 보통 이제 보호된 상품의 가장 기본은 예금이에요, 예금. 예금은 전부 다 보호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금. 일반적으로. 예금. 그래서 우리 영어로 써있거든요. 가끔 상품 뭐요? 그 상품 용어 볼 때 끝에가 A로 끝나는 거 있어요. A가 어카운트거든요. 예금, 예금. 그래서 예금 나오면 영어로 어카운트라고 쓰기 때문에 보통 A 나오면 예금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있냐면 MMDA. 예를 들면 MMDA라는 금융상품이 있는데 이때 A가 어카운트거든요. 이거는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근데 보호가 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대략 말씀드리면 펀드 같은 거 보호 다 안 돼요. 펀드 안 된다. 펀드 대표 뭐 있어요? F 머니마켓 펀드잖아. 이거 안 돼요. 그 다음에 상품들 신탁 들어가는 거. 신탁 한자죠. 믿고 맡긴다기 때문에 원금 손해봐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이거. 예, 이런 것들은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대략 설명드린 거고 나중에 할 때 상품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다. 그래서 요거 일단 2번 포인트가 중요하겠죠. 우리 시험에서 예금자 보호가 되냐 보호되지 않는 상품이냐 이렇게 해두시면 되고 이거를 예보에서 하는 거고 예보는 이쪽에 금융기관들로부터 돈을 일정 퍼센트 얻어서 적립받아서 그거 가지고 일정 금액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 그 다음 밑에는 신보, 기보. 여기서 보통 이제 기업들한테 보증서 주고 돈을 빌려주는 거죠. 된다 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 자, 우체국 예금으로 갑니다. 예금.
자, 연혁 나오죠. 연혁 나온다. 자, 일단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2000년 7월부터 우정사업의 책임 경영체제 확립을 위해서 정보통신부 산하, 지금 정통부는 없죠. 없어지고 지식경제부 산하요. 지경부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지금은 산하기 때문에 어떤 결제하든지 지경부의 결제를 받아야 된다. 예, 지식경제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 이번에 지금 그 정권 바뀌면서 행정부처 이름이 막 바뀌기 시작한다, 요즘에. 그래서 이게 바뀌면 시험 나올 수 있는데 아직 지경부는 바뀌지 않는다, 이름 자체가. 지경부 쪽은. 그래서 이게 만약 바뀌면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하의 우정사업본부를 설치하여 우체금융도 우정사업을 총괄하게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 업무 내용. 자, 우체국 예금은 수시 입출식 예금이에요. 그러니까 수시 입출식이니까 넣었다 뺐다가 가능한 예금이다. 그러니까 대표가 아까 얘기한 MMD예요. 이거 수시 입금 출금이 가능한 예금의 대표가 MMDA 요게 있어요. 근데 거치와 적립 있죠. 자, 적립은 쉽게 말하면 매달 얼마씩 입금하는 게 적립하는 거고, 거치는 한 번에 목돈을 넣는 거다. 거치식. 그래서 거치식과 적립식이란 말이 있다. 그래서 구분할 수 있으며, 종료 및 가입 대상 금리 등은 지경부죠. 역시 지경부 장관이 정하하고 있다. 역시 시험 문제 나왔다. 그래서 종료 및 가입된 금리 등을 다른 뭐 우정사업 본부장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단 말이죠. 지경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체국 예금은 경영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죠. 그래서 예금으로 예입된 예금의 원금 이자는 전액 국가가 지급 보존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체국 예금 이에 취급하는 금융관련 업무로는 보험, 우편안, 우표 대체가 있고, 나중에 이걸 자세하게 또 공부할 겁니다. 자, 밑에 가보시면 우체국 금융 특이사항이 있어요. 특이사항. 자, 금융 소외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알다시피 지방 가시면 인구 적으면 거기 금융계획이 안 들어오죠. 워낙 인구가 적으니까. 근데 이거를 우체국이 책임져 준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 소외 지역에 대한 보편적 금융 서비스 제공한다는 특이사항이 있고, 뒤로 가시면 PB 나와요. PB. 프라이 뱅킹 등을 강함에 따라서 상대도 소외받는 농어촌, 지역 주민과 도시 서민층 등을 위해서 전국 고루 분포한 우체국을 활용해서 보편적 서비스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PB란 말이 여기서 사적금융이에요. 사적금융. 금융인데요. 보통 이제 CF에서 보통 PB라고 하면 뭐라고도 하냐면 일반 은행도 있잖아요. 은행사에서 그러니까 부자도 있죠. 부자 고객의 자금을 관리해 주는 거. 이거를 PB라고도 합니다. PB. 보통 은행들 중에서 좀 보면 따로 로비가 있고요. 부자 고객들 따로 자금 관리해 주는 걸 보통 PB라고 일반적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는 약간 이제 의미가 사적금융 의미로 그냥 쓴 거예요. 개인 관리해 준다. 예를 들면 뭐 개인 고객 관리해 준다 이 측면이고, 일반적으로 부자 고객이에요. 일반적으로. 은행도 차별하죠. 예. 은행도.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민간 금융기관과의 업무 제휴를 통한 금융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시험카드도 발급해주고 계좌도 신설해주고 해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영금융기관으로서 공적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체국 예금 중에 일부 자금을 공적 자금 기금에 예탁해서 기간산업, 뭐 고속도로 건설이라든지 공항 건설 이런 데 자금을 사용하도록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죠. 또 지역개발 SOC는 보통 사회 간접 투자죠. 펀드 투자 등 공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국영금융기관으로서 사회공헌활동 수행을 위해서 95년도부터 직원, 집배인 등 정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면접 같은 거 보면 이런 거를 많이 강조하거든요. 어떤 활동하나, 사회적 활동. 사회적 활동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체크해 두시면 나중에 면접 볼 때 많이 도움 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면접 볼 때는 꼭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얘네가 어떤 사회적 활동하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요즘 그걸 많이 강조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워낙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요. 좋은 이미지. 그런 거. 봉사활동 많이 하죠. 요즘에. 자, 이렇게 업무 보시면 되겠다. 됐죠? 자, 좀만 쉬었다가 예고 업무 일반 사항으로 갈게요. 예.